안녕하세요. 주식살롱의 하창봉입니다. 오늘은 금값이 금값, 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주변에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금을 좀 팔아야 되나? 왜? 갑자기 그랬더니 한돈에 45만 원 한대. 그런 말도 나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몇 년 전에 30만 원 할 때 조금 더 살 걸. 그리고 언론 매체에서도 국제 금값이 연일 상승한다는 이슈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미 많이 올랐지만은 또 많은 투자분들은 금이란 것에 대한 우리 좋은 인식이 있지 않겠습니까? 많이 오르는 건 알고는 있는데 과연 이게 왜 오르는지,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그리고 어떻게 투자하는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막연하게 알고 계시고 또는 많이 궁금해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주식살롱에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볼 거는 금 가격 시세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제가 좀 표를 준비를 했는데, 작년도, 재작년도만 해도 우리가 한돈이라고 이야기하죠. 한돈은 3.75g입니다. 한돈이 한 30만 원대 중반 정도 있었는데 올해 3, 4월 접어들어서 갑자기 많이 올랐어요. 근데 놓고 보면 추세적으로는 이번 3, 4월 달에 40만 원대로 훌쩍 뛰었습니다만은 2020년 이후부터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금 가격은 우상향하는 중에 어떤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갑자기 올라가는 첫 번째 아이디어를 우리는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제가 다르게 또 준비한 게 있는데 금 시세의 어떤 장기적 흐름을 어떤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많이 상승하는지 국제 금 가격 시세 흐름을 보면서 최근 20년간의 금 가격의 흐름을 봐봤습니다. 한 4가지 정도 구간으로 나눠서 봐봤는데요. 처음은 2000년도 초반부터 2010년도까지입니다. 매년 올랐어요. 매년 5%, 10%. 그래서 온스당 대략 1,500불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이 중간에 2008년도, 9년도에 또 갑자기 좀 많이 움직인 해가 있었어요. 맞습니다. 그때는 미국 금융위기가 발생할 때죠. 그리고 나니까 2013년도는 약간 많이 내려갔었어요. 뭐 2가지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금 시세라는 것도 갑자기 많이 오르면 차익 욕구가 생길 수가 있겠죠. 다른 한편으로는 저 당시 6년 동안 대략 2019년도까지는 금 가격 자체가 정체된 흐름을 보였습니다. 여기는 그 단기 급등에 따른 뭐 차익 매물도 있었습니다만은 한편으로는 유럽 재정위기, 미국의 금융위기 이후에 다시 한번 3, 4년 동안 글로벌은 유럽 재정위기라는 어떤 안 좋은 상황에 노출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안정을 보이다가 이게 시세를 보니까 19년도, 20년도에 다시 펄쩍 뛰어 오르죠. 맞습니다. 코로나가 발생을 한 거죠. 그러면 금이란 것 자체가 경기가 좋을 때도 많이 올라가고 또 하나는 위기가 발생할 때 많이 상승을 하는구나 볼 수가 있죠. 근데 다시 한번 표를 보시면 23년도, 24년도에 다시 연간 17%씩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뭘까요?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부분, 또 금리를 내리면 달러 가치가 떨어진다는 부분, 여기에 2020년 전후, 2022년인가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발생, 그 24년도 같은 경우는 늘 있어 왔지만은 중동발 진영학적 리스크 이런 게 모든 게 복합적이기 때문에 금이라는 것은 경기가 좋아질 것 같아서 돈의 가치가 떨어질 것 같아서 또는 지정학적 리스크라고 말하는 전쟁이 발생할 것 같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안전자산의 성격을 보이면서 상승한다는 걸 볼 수가 있죠. 표를 보니까 정말 중간중간에 심은 있지만은 금은 계속 올라왔거든요. 과연 여기서 잠깐 제가 옆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전 세계적으로 금은 어느 나라가 제일 많이 보유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막연하게 금 그러면 생각나는 나라가 인도? 그렇죠. 인도 사람들 보면 금 장식을 많이 하죠. 그리고 중국 노란색 엄청 좋아하죠. 근데 데이터만 놓고 보면 24년도 기준으로 글로벌 금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입니다. 대략 8,000톤 정도로 추정을 해요. 그리고 나면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어떻게 보게 되면 약간 우리가 말하는 선진국들이 좀 많이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금은 조금 늘리고 있는 추세인데 대략 자료에 의하면은 뭐 세계 금협회 자료입니다만 2,000톤 정도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데이터도 미국의 압도적인 1위 속에서 2010년도가 지나오면서 좀 바뀐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신흥국가들의 금 보유량이 급속도로 증가했습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러시아입니다. 지금 보시면 표에서 아시다시피 러시아가 24년 기준으로 2,300톤 정도가 보유되어 있는 걸로 집계가 되긴 됩니다만 물론 뭐 보이지 않는 것도 없지 않았겠죠. 중앙은행 기준으로 제가 추정을 합니다만 러시아라든지 인도라든지 그리고 심지어 지금은 이제 나라가 바뀌었죠. 튀르키예, 터키라든지 우즈벡 이렇게 약간의 신흥 국가들도 금 보유량을 좀 늘리면서 어느 정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불확실성에 대한 안전 대비도 될 수가 있는데 관점에 놓고 보게 되면 뭐 금이 보유가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나라는 미국이고 여기에 중국과 러시아, 기타
이머징 국가들의 금 수요가 늘고 있고 한편으로는 앞으로 조금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나라에는 인도가 있다는 걸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좀 포커스를 맞추는 거는 우리가 가까운 나라인데 인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상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중국도 은근히 2015년도를 지나면서 금 보유량을 급속도로 늘렸습니다. 제가 왜 이런 데이터를 보냐면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는 거죠. 자, 중국 한번 볼까요? 중국이 한 2015년도까지만 해도 거의 금 보유량 자체가 한 데이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3,200만 온스 정도를 보유하다가 15년도에 쭉 올라오죠. 그리고 한 2000년대 중반까지 20년도까지는 잠잠하다가 23년도 4년도에 다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23년도 4년도에 상승한 거는 글로벌이 동조화가 되는 거고 15년도에 수직으로 팍 올라간 거는 맞습니다. 중국의 통화 정책에서 일정 부분 변화를 줬기 때문입니다. 그건 뭐냐 하면 우리나라의 통화 제도는 변동 환율 제도입니다.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환율이 결정되는데 중국은 계속적으로 고정 환율제를 사용을 했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어느 정도 중국의 변화를 하면서 환율 조작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 이 부분 일정 부분적인 고정 환율 제도를 폐지하게 되면서 금에 대한 부여량을 조금 늘렸다는 설도 많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 아마 데이터를 보시다시피 중국은 향후에도 금 보유량을 많이 늘릴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까지 금 시세를 한번 쭉 봤는데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죠. 금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뭘까? 한 세 가지 정도로 제가 봐봤어요. 첫 번째는 예를 들어서 돈의 가치가 떨어질 때 우리가 말한 인플레이션 이슈입니다. 인플레이션. 앞으로도 만약에 미국이나 한국이나 글로벌이 고금리를 유지하고 있는데 시간의 문제일 뿐 24년도, 25년도, 26년도로 가면서 글로벌 중앙은행들은 금리를 내리지 않겠어요? 금리를 내린다는 것은 그 나라의 통화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돈의 가치가 떨어질 때 금의 가치는 올라가는 거죠. 첫 번째가 인플레이션으로. 두 번째는 조금 전에 중국에서 보시다시피 중국이든 인도든 신흥국이든 금 수요. 금 수요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중앙은행이 보유하는 금 수요가 있습니다. 그 또 하나는 기업체들이 또는 개인들이 보유하는 금 수요가 있어요. 예, 그런 관점인데 지금의 관점에서는 중앙은행의 금 보유량 증가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금의 변동성을 가져오는 것. 우리 아까 시세 보니까 계속 오르다가 팍팍팍 뛰었죠. 순간적으로. 그건 대부분이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맞습니다. 전쟁 리스크죠. 지정학적 리스크. 우리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전쟁 나면 어떡합니까? 주시장 열립니까? 안 열립니다. 돈의 가치도 마찬가지죠. 달러가 기축통화. 근데 금 같은 경우도 세계 어디를 가도 배는 골치 않습니다. 달러의 가치, 대체 자산의 성격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경우가 금 가격을 상승시키는 세 번째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금 가격의 추이와 이유와 트렌드와 어느 정도의 변동 인자를 봤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지금부터 다룰 내용은 그래서 좋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금리 좀 어느 정도 상승할 것 같고 금리도 내리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최근에 3, 4월에 많이 올라서 어느 정도 부담은 되겠습니다만은 내가 지금이라도 좀 금을 투자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그 방법인데 제가 한 네 가지 정도로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표에 한번 보시면 지금처럼 아예 금덩이를 사는 거, 골드바라고 이야기하죠. 실물 금융, 실물 구매입니다. 금을 아예 금은방에 사는 거죠. 두 번째는 그건 너무 큰데요. 돈도 없고 한돈에 뭐 40만 원, 근데 한돈이 40만 원이지 골드바 같은 경우는 10돈이 넘잖아요. 400만 원 어디 큰 돈이 어디 있겠어요. 난 사회초년생인데. 두 번째 방법은 금뱅킹입니다. 골드뱅킹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어떤 게 있냐면 저 주식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그건 잘 모르겠고요. 저는 매매를 좋아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같은 경우는 금 ETF 투자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마지막은 이걸 ETF 같은 비슷하긴 한데 우리나라에서 KRX라고 이야기해서 한국거래소인데요. 한국거래소에서 투자하는 금 현물 투자 방법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 네 가지 방법에 대해서 장점과 단점 그리고 세금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점. 그럼 바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어떤 투자든지 간에 내가 금을 내 수중에 손바닥 위에 노랗게 생긴 것을 갖고 싶을 때는 그걸 실물이라고 그러는데요. 실물을 출고할 때는 항상 10%의 부가가치세가 붙는다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는 네 가지 투자 상품의 공통입니다. 자, 첫 번째 실물 구매. 쉽게 말해서 금은방 가서 금 사는 거죠.
네, 우리 길 가다 보면 무슨 금 그래소라고 많이 적혀있을 겁니다. 이름만 그래소지 사실은 검은 빵이죠. 자, 여기에는 장점은 네,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돈 주고 사면 돼요. 그렇죠? 그냥 사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단점은 뭐냐면은 당연히 한 가지가 존재하는데 생각보다 내가 인터넷으로 스마트폰으로 뉴스에 나온 가격보다 아마 비싸게 팔 겁니다. 자, 제가 44만 원 하는 금을 보고 하나 살려고 갔더니 당장 은행 금은방 갔더니 44만 원이 아니라 46만 원, 48만 원 달라고 그럽니다. 또 반대로 내가 장롱에 숨겨놨던 고이 간직하고 있던 금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약간 이걸 현금화하고 싶어요. 그래서 한 돈에 44만 원 한 줄 알고 금그래서 금은방에 갔더니 나한테 주는 돈은 딸랑 44만 원이 아니라 42만 원, 40만 원밖에 되질 않습니다. 뭐죠? 스프레드입니다. 사는 사람과 가격 파는 사람 그리고 중간에 고시한이 우리는 고시금 시세를 보고 갑니다만 거기에는 도매와 소매의 관점에서 일정 부분의 마진이 존재하는데 그게 네 가지 상품 중에서는 상당히 큽니다. 그게 단점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금을 팔 때는 항상 10%의 부가세는 납부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바로 가게 되면 두 번째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이건 제도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한 20년 정도가 시행이 됐는데 뭐 한 돈이 3.75g이니까 너무 돈이 비싸잖아요. 나는 0.01g부터 하고 싶어요. 그게 가능한 게 바로 골드뱅킹입니다. 장점은 조각 투자 가능하다는 거죠. 0.01g부터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소액 투자. 쉽게 말해서 내가 10,000원씩 적립식으로 불입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에서 골드뱅킹을 만드시게 되면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가입 대상 제한도 없고요. 돈 넣고 빼는 것도 수시 입출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실물을 찾고 싶을 때는 내가 만약에 1g씩 사다 보니까 나중에 그게 10g이 됐어요. 그러면 새 돈이 되지 않겠어? 새 돈을 갖고 싶어요. 그럴 때는 출금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때는 다시 10%의 부가세를 내야겠죠. 근데 그걸 차지하고 빼고 금을 안 뺀 상태에서 만약에 금을 샀다 팔았다 하게 되면은 실물은 없고 금의 시세를 차익을 냈기 때문에 아이고 15.4% 정도의 배당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은근히 골드뱅킹이 수수료가 비싸요. 거의 지금 은행마다 조금 다른데 거의 1% 전후 이야기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소액 투자를 할 수 있지만은 은근히 높은 거래 비용이 존재하는 게 골드뱅킹의 단점이 됩니다. 자, 세 번째 방법을 보도록 할까요? 세 번째 방법 같은 경우는 머리 아파. 나 그런 거 안 하고 나 주식하는 사람이라서 그냥 금 ETF 주고 사고 팔게. 그러면 국내 금 ETF를 투자하는 방법이 있고 해외 금 ETF 투자를 하는 방법이 있겠죠. 이렇게 표현해 보게 되면 국내 같은 경우도 이렇게 상품들이 있습니다. 이 기업 종목명을 치면 코드 번호가 다 나와요. 삼성자산이 운영하는 코덱스,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이용하는 타이거, 그리고 에이스 이런 금현물 ETF 선물이 다 있습니다. 근데 단점은 뭐냐 하면은 그냥 이거는 금 시세에 따라서 좀 움직이는 거고요. 한국은 이것도 물론 당연히 수익이 나면 배당소득세 내야 됩니다. 국내 같은 경우는 지금 한국의 금 ETF를 투자하게 됐을 때는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만은 양도라는 건 실물을 팔 때거든요. 매매이기 때문에 15.4% 정도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되는 거고요. 한국보다는 미국이 더 좋겠지 생각하고 미국 ETF에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이 보게 되면 상품명이 SPDR 골드만삭스라든지 iShares 골드 트러스트의 ETF가 존재를 하게 되죠. 그럼 미국이기 때문에 이제 복불복이 하나 있어요. 그 뭐냐면 환입니다. 내가 투자하는 시점에 이 ETF를 10,000원에 사서 11,000원에 팔았습니다. 그럼 10%의 수익이 났죠. 근데 만약에 10,000원에 살 때 미국 ETF니까 달러로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환율이 만약에 5%가 내려버렸어요. 그러면 10%의 수익이 5%를 상쇄시켜버리는 겁니다. 또 반대로 내가 투자를 했는데 환율이 10,000원에 사서 11,000원에 ETF를 팔았습니다. 10,000달러겠군요. 그렇죠. 10,000달러에 사서 11,000달러에 팔았습니다. 근데 10%를 먹었는데 환율이 5% 정도가 올랐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단순 계산으로 15% 정도의 수익률이 나오겠죠. 근데 그래서 환 이슈 자체는 내가 유리하면 환차익, 불리하면 환차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금현물 ETF에 한국보다 조금 세율이 높습니다. 22% 정도의 매매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이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세 번째는 그것도 머리 아프네요. 환 이거 그러니까 내가 수익을 내도 뭐 환 따라서 수익이 좀 줄어들 수 있고 감소될 수 있고, 근데 물론 사실 환이라는 게 정확하게 놓고 1년에
두 자릿수 이상 변동을 보이지는 않아요. 대부분이. 그래서 약간 환 같은 경우는 복불복의 성격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달러 규모가 아주 크다면 그 1%, 10% 엄청 크겠지만 말이죠. 그거는 우리가 인지해야 될 부분이고, 네 번째는 한국거래소 KRX에서 금 현물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화면 보게 되면 되게 복잡해요. 중간에 KRX의 금 시장이 있고 뭐 예탁 결제원이라는 거 이제 보정해 주는 거죠. 그래 매수자와 매도자에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주식하듯이 사고 팔 수가 있는데, 장점은 KRX 금 현물 투자는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입니다. 대신 그리고 또 하나가 장점이 요거는 1g 단위로도 거래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3.75g 한돈까지 안 가도 됩니다. 거의 그러니까 1g이니까 실물의 한 4분의 1 정도 단위로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 4만 원, 5만 원 정도가 되겠죠. 예, 그렇게 볼 수가 있고, 단점은 당연히 이것도 별도의 계좌는 개설하셔야 됩니다. 상품 코드가 다르니까. 주식 계좌에서 매매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금 현물 계좌를 별도로 개설해야 되는데, 이것도 상품이기 때문에 거래 수수료는 존재합니다. 근데 아까 저기 봤던 2번에서 봤던 골드뱅키처럼 그렇게 1%에 준하는 그 정도는 아니고요. 물론 그것도 어느 은행마다 이벤트를 하기 때문에 뭐 확정치는 아닙니다. 근데 KLX 금 현물 같은 경우는 거래 규모나 구간에 따라서 0.16에서 높게는 0.3% 정도의 현재 거래세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세금 문제는 언제든 발생하는 부분이고, 근데 여기에 조금 장점은 뭐냐 하면, 아까 조금 전에 3번 금 ETF 같은 경우는 환해지를 내가 원하는 수준으로 못할 수도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KLX 금 현물 투자 같은 경우는 내가 옵션을 걸 수가 있습니다. 투자를 할 때. 내가 올라갈 것 같다 그러면 환해지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물론 틀렸을 경우에 이익과 손실에 대해서는 복불복입니다. 하지만 기능 자체는 볼 수가 있고, 이 또한 만약에 KLX 금 현물 투자를 통해서 여러분이 수익을 내거나 또는 쌓아가지고 시작은 1g으로 했습니다만은 10g, 100g까지 하게 되면 나중에 세돈 30돈을 현물로 뽑을 수 있습니다. 금땡이를 말이죠. 그때는 모든 공통점 실물 출고 시는 10%의 부가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자, 지금 이렇게 네 가지 정도를 들어봤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알 듯 모를 듯 세금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 이게 조금씩 달라요. 어떤 성향이냐면 본인의 투자 성향도 많지 않겠어요? 단기도 있고 중기도 있고 장기도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투자 자금의 성격입니다. 금은 주식과는 조금 달리 아주 장기적인 상품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말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그런 금액이 좀 되는 거고요. 세 번째는 또 규모도 되게 중요합니다. 들어가는 금액이 어느 정도에 따라서. 만약에 소액 같은 경우는 사실 골드뱅킹이라든지 금 ETF를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가 않을 것 같고요. 아주 장기적으로 금을 보시는 분들은 실물 투자하는 것도 나쁘진 않는데, 한 가지 문제점은 이게 인플레이션을 해치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가가 상승하는 속도와 금 가격의 시세의 변동성을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금 투자의 방법 중에서도 모든 것은 인플레이션까지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만은 본인의 투자 성격과 규모와 기간에 맞게 여러분들의 입맛대로 고를 수가 있습니다. 그 방법은 여러분들의 숙제입니다. 자, 오늘 주식 클래스는 금으로 시작해서 금으로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